1992년 7월 제주대학교 지질학 박사과정 학생 2명이 동굴 탐사를 떠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들이 남긴 마지막 영상엔 이상한 말이 담겨 있었다. 공기가 반대로 움직여. 그 후 33년이 지났지만 그 동굴은 여전히 지도에서 지워진 채 남아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92년 6월 말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건물 4층 지질학과 연구실에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박사과정 2년차인 최도윤과 3년차인 강민석은 한 가지 주제에 몰두하고 있었다. 바로 제주도 지하에 숨겨진 역류공기 현상이었다. 두 사람은 1년 넘게 제주 전역의 용암동굴을 조사하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특정 지역에서는 바람이 없는 날에도 땅 밑에서 공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땅이 숨을 쉬는 것처럼 말이다. 도윤은 이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직접 산소 측정기를 개조했다. 민석은 지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음향 반향 장비를 제작했다. 두 사람의 연구 목표는 명확했다. 제주 화산대 내부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대한 공기 순환 통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학계에서는 이를 반신반의했지만 두 사람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해 6월 23일 도윤과 민석은 지도교수에게 탐사 허가서를 제출했다. 목적지는 서귀포시 남원읍 외곽의 미확인 용암동굴 지대였다. 하지만 교수는 서류를 돌려주며 고개를 저었다. 그 지역은 공식 지질 지도에 표기되어 있지 않았고 정확한 좌표조차 없었다. 허가는 반려되었다. 교수는 두 사람에게 다른 지역을 선택하라고 권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도윤의 연구 노트에는 그날의 결심이 적혀 있었다. 바람이 없는 날에도 땅이 숨을 쉰다. 그 숨소리를 찾아간다. 두 사람은 몇 주간 비밀리에 준비를 이어갔다. 장비를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수집했다. 그리고 7월 초 마침내 출발 날짜를 정했다. 1992년 7월 10일 금요일 아침 두 사람은 낡은 지프차에 장비를 싣고 학교를 나섰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차는 서귀포 방면으로 향했다. 도로는 비포장이었고 GPS도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이라 모든 것은 종이 지도와 나침반에 의존해야 했다. 두 사람은 며칠치 식량과 물, 텐트, 그리고 연구 장비 일체를 가져갔다. 캠코더도 함께였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이번 탐사가 성공하면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여정이 그들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남원읍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작은 슈퍼에 들렀다. 물과 건전지를 사면서 민석은 가게 주인에게 넌지시 물었다. 이 근처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동굴이 있느냐고.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뒤편 평상에 앉아있던 노인을 가리켰다. 저 어르신이라면 알 거라고 했다. 노인은 7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두 사람이 다가가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용건을 말하자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참을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던 노인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곳은 사람이 만든 굴이 아니여. 옛날부터 들어간 사람은 다시 안 나왔다. 도윤과 민석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전형적인 미신이라고 생각했다. 민석은 웃으며 괜찮다고, 자신들은 과학자라고 대답했다.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노인이 알려준 대략적인 방향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나무들은 빽빽했다. 오후가 되자 먹구름이 몰려왔다. 제주의 여름 날씨는 변덕스러웠다. 두 사람은 서둘러 텐트를 쳤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다. 천둥과 번개가 밤새 이어졌고 두 사람은 텐트 안에서 장비를 점검하며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 새벽 비가 그쳤다.
두 사람은 장비를 챙겨 다시 길을 나섰다. 그리고 오전 10시쯤 민석이 먼저 발견했다. 나무 뿌리 사이로 보이는 검은 구멍이었다. 입구는 생각보다 좁았지만 안쪽은 깊어 보였다. 도윤이 손전등을 비추자 용암이 식으며 만들어진 특유의 매끄러운 벽면이 드러났다. 용암 터널이 맞았다. 그런데 입구 옆에는 이상한 것이 있었다. 오래된 돌비석 하나가 비스듬히 서 있었다. 표면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지만 민석이 손으로 문질러내자 희미한 글씨가 보였다. 한문과 한글이 섞여 있었다. 도윤이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돌이 숨을 쉬는 곳, 그대의 이름은 남지 않으리.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기묘한 경고문이었다. 하지만 과학자인 그들에게 그것은 단지 흥미로운 자료일 뿐이었다. 민석이 캠코더를 켜고 입구를 촬영했다. 도윤은 산소 측정기를 확인했다. 수치는 정상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바람 한 점 없는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깊은 숨을 들이쉬는 것 같은 소리였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다. 이미 동굴 깊숙이 들어간 뒤였다. 1992년 7월 13일 월요일 오전 남원읍 해안가를 산책하던 한 주민이 절벽 아래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 바위 틈에 끼어 있는 검은색 캠코더였다. 물에 젖어 있었지만 외관은 비교적 온전해 보였다. 주민은 이것을 마을 파출소에 신고했다. 경찰이 캠코더를 회수해 확인한 결과 제주대학교 지질학과 소속 장비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대학에 연락이 갔고 곧 최도윤과 강민석의 실종 사실이 알려졌다. 캠코더는 즉시 학교로 옮겨졌다. 지도교수와 학과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테이프가 재생되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영상이었다. 두 사람이 동굴 입구를 촬영하고 장비를 점검하며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상은 어두워졌다. 손전등 불빛만이 화면을 비췄다. 동굴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다. 용암이 흐르던 흔적이 벽면에 선명했다. 영상 중반부 두 사람은 넓은 공간에 도착했다. 민석이 카메라를 천장 쪽으로 향했다. 높이가 10m는 좋게 넘어 보였다. 도윤이 산소 측정기를 확인하며 말했다. 수치 정상이야. 근데 이상하네. 공기 흐름이 느껴져. 민석이 음향 장비를 작동시켰다. 삑삑거리는 신호음이 들렸다. 두 사람은 뭔가를 발견한 듯 흥분한 목소리로 대화했다. 하지만 음향이 좋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아듣기 어려웠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영상의 시간은 7월 11일 오후 3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화면이 갑자기 흔들렸다. 카메라가 바닥에 놓인 것 같았다. 천장만 보이는 각도였다. 그때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하가 아니라 무언가 안에서 나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어서 도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잠깐, 공기가 반대로 움직여. 그 순간 굉음이 터졌다.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화면이 격렬하게 흔들렸고 먼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비명 같은 것도 들렸지만 정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검은 화면만 남았다. 재생 시간은 총 42분이었다. 연구실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교수는 즉시 경찰에 수색을 요청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캠코더가 발견된 위치는 해안 절벽 아래였다. 두 사람이 들어간 동굴은 내륙 깊숙한 곳이었다. 어떻게 캠코더만 바다 쪽에 도달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경찰은 동굴과 바다를 연결하는 지하수로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수색대가 편성되었고 마을 주민들의 안내로 동굴 입구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7월 15일 수색대는 마침내 동굴 입구로 보이는 곳을 발견했다. 하지만 입구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흙과 바위가 통로를 완전히 막고 있었다.
전문 장비 없이는 진입이 불가능했다. 수색대는 중장비를 동원해 입구를 뚫기 시작했다. 하지만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수색 작업은 갑자기 중단되었다.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동굴 수색이 중단된 이유는 며칠 뒤에야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는 추가 붕괴 위험이 이유였다. 하지만 수색대에 참여했던 한 소방관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는 동료들에게만 조심스럽게 말했다. 중단 명령은 위에서 내려왔다고. 그리고 중단되기 직전 현장에 군 헬기가 도착했다고. 민간 수색대는 철수하고 군 인력이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공식 기록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수색이 끝난 뒤 동굴 입구가 완전히 봉쇄된 것을 보았다.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막아버렸다. 출입금지 표지판이 세워졌고 민간인의 접근을 금한다는 경고문이 붙었다. 마을 이장은 이해할 수 없었다. 실종자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갑기만 했다. 안전상의 이유라는 것뿐이었다. 두 학생의 가족들은 절규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처음 이야기를 꺼낸 것은 동굴 근처에 사는 한 농부였다. 그는 밤마다 숲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했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숨소리 같기도 한 기묘한 소음이었다. 다른 주민들은 그를 비웃었다. 나이 들어 귀가 어두워진 거라고 했다. 하지만 며칠 뒤 비슷한 증언이 계속 나왔다. 한 여성은 새벽에 밭일을 나갔다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는데 숲 쪽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었다.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숨을 쉬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녀는 겁이 나서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마을의 한 중학생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다. 친구들과 밤늦게 놀다가 숲 근처를 지나는데 분명히 사람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살려줘라는 희미한 외침이었다. 아이들은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곳에 서 있으니 공기가 이상하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 지역을 피하기 시작했다. 특히 밤에는 아무도 근처에 가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두 학생의 혼령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이들은 동굴에 뭔가 갇혀 있다고 수군거렸다. 과학을 믿던 젊은이들조차 기묘한 분위기에 말을 아꼈다. 실제로 밤이 되면 그 숲은 다른 곳보다 유난히 고요했다. 새소리도 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가끔, 아주 가끔 바람소리가 들렸다. 한 주민은 테이프 녹음기를 들고 숲에 갔다.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2시간 동안 녹음을 했다. 집에 돌아와 테이프를 재생했을 때 그는 소름이 돋았다. 대부분은 정적이었지만 중간중간 이상한 소리가 섞여 있었다. 산소가 반대야 희미하지만 분명한 남자 목소리였다. 그는 그 테이프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바람소리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후 그 주민은 다시는 그 숲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테이프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1992년 7월 15일 오전 10시 제주대학교 지질학과 사무실에 낯선 방문객 2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명함을 내밀지 않았다. 다만 국방부 소속이라고만 밝혔다. 조교는 당황했다. 학생 실종 사건에 왜 국방부가 관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두 남자는 지도교수를 만나러 왔다고 했다. 조교가 교수 연구실로 안내했다. 두 사람은 연구실 문을 닫고 약 2시간 동안 머물렀다. 복도에 있던 학생들은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중간에 교수가 뭔가에 반박하는 듯한 높은 목소리가 잠깐 들렸다가 이내 잠잠해졌다. 오후 12시쯤 연구실 문이 열렸다. 두 남자는 서류 가방 2개를 들고 나왔다. 교수는 문 앞에 서서 그들을 배웅했다. 학생들이 본 교수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문객들이 떠난 뒤 조교가 연구실로 들어갔다. 조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교수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교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답했다. 아무 일도 없네. 그냥 행정 절차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조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한 장의 메모가 놓여 있었다. 이 사건은 학생들의 개인 실수로 종결함. 추가 조사 불필요. 그날 밤 박사과정 학생 박지우는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있었다. 논문 마감이 다가와 자료를 정리하고 있던 중이었다. 밤 11시쯤 복도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관리실에서 소등을 하는 시간이었다. 지우는 자신의 책상 스탠드만 켜두고 작업을 계속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었다. 복도 쪽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 도윤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지우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시간에 누가 저기 있을 리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복도 전등 스위치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켜지 마세요.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다. 지우는 얼어붙었다. 그 사람은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목에 뭔가가 보였다. 희미한 불빛에 반짝이는 금속. 군번줄이었다. 그 사람은 도윤의 노트북을 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노트북을 분해하고 있었다. 드라이버로 하드디스크를 빼내고 있었다. 지우는 말을 걸어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가방을 챙기고 황급히 연구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틀 뒤 지우는 자퇴서를 제출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성실한 학생이었고 논문도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 하지만 그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짐을 싸서 제주를 떠났다. 몇 년 뒤 대학 동기가 우연히 그를 만났을 때 물었다. 왜 그때 갑자기 그만뒀어?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내가 본 게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알고 싶지 않아. 그냥 그게 다야.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한편 도윤과 민석의 연구 자료는 모두 사라졌다. 연구노트 3권, 암석 표본 박스, 공동으로 작성하던 논문 초안까지 모조리 흔적이 없었다. 교수 책상 서랍에는 공문 한 장이 남아 있었다.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였다. 국가지질보안 1급 구역 지정 예정, 연구자료 일체 이관. 날짜는 7월 15일이었다. 그날 이후 두 학생의 연구는 학과 기록에서도 조용히 지워졌다. 1993년 2월 서귀포 남원읍 일대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측량팀의 출현이었다. 정부 소속으로 보이는 인력들이 동굴이 있던 지역 일대를 샅샅이 조사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제대로 된 수색이 시작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실종자 수색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은 땅을 측정하고 암석을 채취하며 지형을 기록했다. 마을 이장이 물어도 명확한 답변은 없었다. 행정적 절차라는 말뿐이었다. 3월 중순 공식 발표가 났다. 해당 지역이 국가지질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는 내용이었다. 희귀한 화산 지형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민간인의 출입은 전면 금지되었다.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경고문이 곳곳에 세워졌다. 철조망이 설치되었고 순찰이 시작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다. 제주에는 용암동굴이 수없이 많았다. 왜 하필 그곳만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항의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더 기묘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제주도 지질 지도가 개정판으로 나왔는데 그 지역의 동굴 표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예전 지도에는
분명히 미확인 용암동굴이라는 작은 점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새 지도에는 그냥 평범한 숲으로만 표시되어 있었다. 지질학과 교수들도 이상하게 여겼지만 공식적으로 문제 삼는 사람은 없었다.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다. 최도윤과 강민석의 이름은 학계에서도 점점 잊혀져 갔다. 2010년 한 환경운동가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오래된 행정문서를 입수했다. 그 중에는 1992년의 비공개 문서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제목은 제주도 지질보호구역 지정 내부 검토 의견서였다. 작성 날짜는 1992년 8월 3일. 실종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다. 문서를 작성한 곳은 국방부와 과학기술처였다. 일반 지질조사라면 이런 부처가 관여할 이유가 없었다. 문서 내용 중 일부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해당 지역 용암동굴은 자연적 압력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화산 지형과 다른 특성을 보임. 비정상 산소 농도 변화 및 음양 반향 현상 확인. 추가 조사 필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중요했다. 군사적 활용 가능성 검토 필요. 민간 접근 통제 권고. 하지만 그 아래로 한 문단은 완전히 검열 처리되어 있었다. 검은색 박스로 가려져 있었다.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환경운동가는 이 문서를 언론에 제보했다. 몇몇 지역 신문이 작은 기사로 다뤘다. 1992년 실종 사건, 군 개입 의혹이라는 제목이었다. 하지만 큰 반향은 없었다. 이미 20년 가까이 지난 일이었고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향해 있었다. 기사는 금방 묻혔다. 환경운동가는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는 이유였다. 그는 더 이상 파고들지 못했다. 2003년 한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늦은 밤 생방송 중이었다. 진행자가 전화를 받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1992년 수색대에 참여했던 소방관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우리가 동굴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군 헬기가 와 있었어요. 수색 중단 명령이 떨어졌죠. 근데 이상한 건 그들이 굴 안에서 뭔가를 회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행자가 물었다. 실종자를 찾은 건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 장비 같은 걸요. 금속 상자 같은 것들을 우리는 그냥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였다. 그 안에서 본 게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전화는 거기서 끊겼다. 진행자가 다시 연결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방송국은 이 내용을 녹음했지만 방송 후 테이프는 사라졌다. 누군가 가져간 것이었다. 2017년 가을 젊은 유튜버 그룹이 제주도에 왔다. 그들은 미스터리 탐험을 주제로 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다. 구독자는 10만 명 정도였다. 그들이 다음 목표로 선택한 것은 제주 숨쉬는 동굴의 전설이었다. 인터넷에서 오래된 기사와 자료를 수집했다. 1992년 실종 사건에 대한 내용도 찾아냈다. 팀 리더인 28살 김태주는 이것이 좋은 콘텐츠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들은 일주일간 준비했다. 제주에 사는 지인을 통해 옛 지도를 구했다. 1990년대 초반에 발행된 것으로 동굴의 대략적인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 물론 현재 지도에는 없는 정보였다. 그들은 최신 장비를 준비했다. 고프로 카메라 세대, 드론, 산소 측정기, 그리고 위성 GPS까지. 1992년에 두 학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장비였다. 자신감에 차 있었다. 10월 14일 오전 4명의 팀원은 남원읍으로 향했다. 그들은 출입금지 구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유튜버들은 대개 그런 규칙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경고 표지판을 피해 숲속으로 들어갔다. 드론을 띄워 지형을 파악하며 전진했다. GPS 좌표를 따라가자 점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오후 2시쯤 그들은 이상한 지점에 도착했다.
그곳은 평범한 숲이었다. 특별한 것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산소 측정기의 수치가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상 범위였다가 순식간에 15%로 떨어졌다. 그리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반복적으로 수치가 변했다. 팀원 중 한 명이 말했다. 장비 고장 아닐까?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새 거야. 고장일 리 없어. 그들은 계속 그 지점 주변을 조사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드론의 배터리가 갑자기 방전되기 시작했다. 10분 전에 완충했는데 순식간에 20%로 떨어졌다. 조종자가 황급히 드론을 착륙시켰다. 동시에 고프로 카메라 2대도 꺼졌다. 배터리 문제였다. 팀원들은 당황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태준이 말했다. 뭔가 있어. 계속 촬영해. 남은 카메라 하나로 계속 기록했다. 오후 4시쯤 그들은 땅 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기계 소리 같기도 한 낮은 울림이었다. 모두 움직임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리고 갑자기 산소 측정기가 경보음을 울렸다. 수치가 제로를 가리키고 있었다. 제로. 산소가 없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멀쩡히 숨을 쉬고 있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남자 목소리였다. 민서가 빨리. 팀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지금 들었어? 저거. 모두 얼어붙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태준이 소리나는 쪽을 향해 몸을 돌렸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나무와 흙뿐이었다. 그 순간 카메라 화면이 흔들렸다. 태준이 뒤로 비틀거렸다. 숨이 안 쉬어져 다른 팀원들도 갑자기 호흡이 거칠어졌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다. 장비를 추스를 겨를도 없이 숲을 빠져나왔다. 차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다. 촬영 분량을 확인했다.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녹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 목소리가 들린 바로 그 순간의 영상은 이상했다. 화면이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노이즈가 가득했다. 그리고 음성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왜곡된 소리뿐이었다. 그날 밤 태주는 영상을 편집하려 했다. 하지만 파일이 열리지 않았다. 손상된 것이었다. 백업 파일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건진 것은 거의 없었다. 그는 간단한 영상이라도 올리려 했다. 제주 금지구역 탐사, 이상한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초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직전 전화가 왔다.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전화를 받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상 올리지 마세요. 당신들을 위해서입니다. 전화는 끊겼다. 태주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다음 날 채널 전체가 삭제되었다. 해킹당한 것이었다. 10만 구독자, 수백 개의 영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복구는 불가능했다. 팀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들은 그 일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태주는 유튜브를 그만뒀다. 어떤 이들은 그가 꾸민 이야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와 가까웠던 친구는 알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2025년 현재 남원읍 그 지역은 여전히 출입금지 구역으로 남아있다. 33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최도윤과 강민석의 가족들은 오래전에 포기했다. 정부로부터 받은 것은 간단한 사망 선고뿐이었다.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여전히 피한다. 특히 나이 든 세대는 절대 가까이 가지 않는다. 젊은이들 중 몇몇은 호기심의 담을 넘어가 보기도 하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는다.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마을의 한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밤마다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였다. 옛날에 땅 밑에는 큰 생명체가 살고 있었어. 그건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무언가였지.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
그냥 동굴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어떤 젊은이들이 그 안에 들어갔어. 그리고 깨웠어. 자고 있던 걸 깨워버린 거야. 아이들이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다시 못 나왔어. 그 안에 남았어. 지금도. 과학자들 중에는 다른 설명을 하는 이들도 있다. 화산 활동으로 인한 가스 분출이 간헐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산소 농도가 변하는 것도 그것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했다. 환각을 일으키는 가스가 나와서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왜 그 지역만 특별히 봉쇄되었는가? 왜 연구 자료가 전부 사라졌는가? 왜 군이 개입했는가? 이런 질문에는 답이 없었다. 어떤 이들은 음모론을 이야기한다. 그 동굴이 사실은 오래된 군사시설이었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시기에 만들어진 비밀 벙커였고 두 학생이 우연히 그것을 발견해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서둘러 막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증거는 없다. 모든 것이 추측일 뿐이다.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2023년 봄 서울에서 온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이 사건을 취재하려 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옛 자료를 수집했다. 제주대학교에도 방문했다. 하지만 촬영 허가는 나오지 않았다. 보호구역이라는 이유였다. 그들은 먼 거리에서나마 촬영하려 했다. 망원 렌즈로 숲을 찍었다. 하지만 편집실로 돌아와 영상을 확인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화면 한 구석에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아주 희미했지만 사람 형체 같은 것이었다. 제작진은 소름이 돋았다. 결국 그 프로젝트는 중단되었다. 지금도 밤이 되면 그 오름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말한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숨소리 같기도 한 낮은 울림. 누군가는 그것이 제주섬의 숨결이라고 말한다. 화산섬이 살아 숨쉬는 증거라고. 또 누군가는 다르게 말한다. 그것은 두 박사생의 마지막 호흡이라고. 그들이 아직도 그 안 어딘가에서 나오려 애쓰고 있다고. 최도윤의 여동생은 매년 7월 11일이 되면 제주를 찾는다. 오빠가 사라진 날이다. 그녀는 출입금지 펜스 앞에 꽃을 놓는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올해로 49살이 된 그녀는 말한다. 오빠는 틀리지 않았어요. 그곳엔 분명 뭔가 있었어요. 오빠는 그걸 찾았고 그래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한다. 눈물이 흐른다. 진실은 여전히 그 돌 아래 잠들어 있다. 아니면 어쩌면 잠들어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무언가가 아직도 그곳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땅이 숨쉬는 곳, 돌이 살아있는 곳, 그리고 두 사람의 이름이 영원히 남지 않은 곳. 그 숨소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바람 없는 밤 귀 기울이면 들린다. 산소가 반대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